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말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집은 누구 명이냐, 노후 준비는 얼마나 해두었느냐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쉽게 말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젊을 때는 재산 이야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벌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시간도 있었고,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만회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에 공개된 재산 정보는 존경이 아니라 기대를 부르고, 축하가 아니라 계산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대부분 당사자를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연락 빈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부탁이라는 이름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너무 쉽게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재산이 많아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있다고 알려지면 기대가 생기고, 없다고 알려지면 무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노후의 재산 정보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정확한 재산 규모를 공개한 뒤 갑자기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분도 계시고, 형제나 친척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사기나 금전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을 의심하라고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노후에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짚어보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재산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설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입을 엽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자식이니까 알아도 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정보들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노후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 정보의 첫 번째는 정확한 총 재산 규모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대화도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상대의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노후에 공개된 총 재산 규모는 축하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자식들과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집값이랑 예금 합치면 이 정도는 된다고 말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대출 이야기가 슬쩍 끼어들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말이었고,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말한 뒤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처럼 보였다고 말입니다. 총 재산 규모를 공개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여유를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 남아도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노후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 약가, 관리비,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총액이 공개되면 이 현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만 남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노후 안전망이 아니라 미래에 함께 나눌 몫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선택권은 줄어듭니다. 이 돈을 써도 되나, 이걸 쓰면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총 재산을 공개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돈 쓰는 게 눈치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내가 번 돈이고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마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많아도 불안해지고 적어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총액을 공개하는 순간 그 불안은 배가 됩니다. 자식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노후의 재산은 투명함보다 안전함이 먼저입니다. 총 재산 규모는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흔드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숨겨야 할 정보가 됩니다. 총 재산 규모를 한번 공개하면 그 정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농담처럼 흘린 말이어도 대충 이야기한 숫자여도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인 기대와 요구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옵니다. 요즘 형편이 조금 어렵다. 당분간 숨이 좀 막힌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모는 아직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상대는 반응을 살피고 부모가 어디까지 괜찮아 하는지 가늠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번에 이것만 좀 도와달라. 잠깐만 빌려달라.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에는 이미 공개된 총 재산 정보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때 더 곤란해집니다. 거절하면 이런 말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렇게 여유 있다고 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입을 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언젠가 나눠야 할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돈을 쓰는 게 무서워집니다.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망설이고, 몸이 불편해도 병원비를 아끼려 하고, 내 삶의 질을 낮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머릿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는 말로 하지 않아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문입니다. 자식에게 말한 재산 정보는 자식만 알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전해지고 형제에게 전해지고 조심스레 친척에게도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는 부풀려지거나 단순화됩니다. 어느새 나는 여유 있는 사람, 도움이 가능한 사람, 부탁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때부터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안부 전화가 부탁 전화로 바뀌고 만남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총 재산을 공개한 뒤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모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정확한 규모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말해도 안 되고 여유 있다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몇 년 뒤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총 재산 규모는 부모 스스로만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자식에게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노후의 재산은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산 정보는 분명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끝까지 지켜야 할 비밀입니다. 노후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 정보의 두 번째는 현금 흐름과 월별 수입 구조입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임대료가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자나 기타 수입이 꾸준히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내 재산을 자산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용돈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는 총 재산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아버님은 자식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매달 연금이랑 임대료가 있어서 기본 생활은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월급이 늦게 나올 때, 사업이 잠시 막혔을 때마다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몇 번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도움이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그 수입은 이미 쓰임새가 정해진 돈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조금씩은 계속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월 수입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생활비이고 병원비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부모의 삶은 점점 빠듯해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모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매달 들어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늘 불안한지, 왜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미 내 월 수입이 내 삶을 위한 돈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교입니다. 자식은 형제나 주변 상황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는 이 정도 도와주셨잖아요. 그 정도 수입이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거절하면 인색한 부모가 되고 도와주면 생활이 흔들립니다. 현금 흐름을 공개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니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월 수입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후에는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약가, 치료비, 관리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까지 고려하면 매달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월 수입을 공개하면 이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만 남고 기대만 커집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부모의 월 수입이 부모의 생존 수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자원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 인식이 굳어지면 부모는 점점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는 어떤 거절도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월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매달 남는 돈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자세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기본 생활은 되지만 여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기대를 막아주는 선이 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은 편안함의 근원이 아니라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재산 정보가 됩니다. 노후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 정보의 세 번째는 상속 계획과 재산 분배 의도입니다. 이 정보는 총 재산이나 월 수입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줄 건데 미리 말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상속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순간 부모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분배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큰애에게, 현금은 나눠서 줄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공정하게 정리해 두려는 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애는 집 관리에 더 관여하려 들었고 다른 자식들은 생활비 사용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쓰실 때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남길 돈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의 삶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상속 계획을 공개하면 부모의 현재 생활비가 자식의 미래 몫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부모의 소비는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집 수리를 하려고 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이 재산은 나중에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구체적일수록 간섭은 빨라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갈등입니다. 상속 계획은 절대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나눴다고 생각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은 부모 생존 시기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말투로, 태도로, 미묘한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이 미묘함이 쌓이면
관계는 빠르게 식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미리 꺼낸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말해서 집안이 불편해졌다고 말입니다. 말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식 간의 경쟁과 비교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직 살아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속 이야기가 미리 공개되면 그 남은 시간은 분배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흘러갑니다. 또한 상속 계획을 알게 된 자식은 부모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결정권을 가져가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오해를 살까봐, 괜히 갈등을 만들까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쌓이면 부모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상속 계획은 정리된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현재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상속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법적인 정리는 조용히 전문가와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그 내용을 굳이 가족 모두에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은 사후의 문제입니다. 생존 중에는 삶이 우선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노후는 빠르게 불편해집니다. 상속 계획을 숨긴다고 해서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노후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재산 정보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남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입니다. 이 정보는 미리 알릴수록 부모의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 정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 이 세 가지는 모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노후의 재산은 자랑할 대상도 설명할 의무도 아닙니다. 그 재산은 남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쉽게 열어보이는 순간 그 재산은 안전망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노후의 선택을 좁혀놓았다고 말입니다. 노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보다 내 삶이 먼저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괜히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키는 정보는 숨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남은 노후를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